자, 그럼 이제 이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재무상태표를 이룬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재무제표인 포괄손익계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개념으로 측정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의 한 종류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손익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먼저 손익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은 이익이 날 수가 있고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둘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하는데, 손익이라는 말은 이익 그리고 손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바로 손익입니다. 자, 손익에서 손이라는 말은 손실이 났을 때는 손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익이 났을 때는 익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손익은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손익이라고 하면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상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익이 나면은 이익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손해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손해라고 하지만은 회계학에서는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적자가 나면은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일반적인 용어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뜻에서 손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당기순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 이익과 당기순 이익 그리고 당기순 손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당기순 손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영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이익이 난 거죠. 우리 그때 당기 순이익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당기 순이익이 났다 이 말은 이익이 플러스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반대로 이익이 마이너스다, 즉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기 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당기 순 손실은 이익이 마이너스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이라는 표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다 포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타 포괄 손익 또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총 포괄 손익은 두 가지의 손익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당기순 손익이고 두 번째가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자, 우리 당기순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하시겠지만 일단 여기에선 개념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앞에서의 당기순 손익은 실현된 손익이다. 자, 이익과 손실이 실현되었으면 우리 그것을 실현된 이익과 손실은 당기순 손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빵 공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1년 동안 빵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자, 빵이 엄청 인기가 있어서 인스타에서 핫플이 되어서 빵이 아주 잘 팔려요.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당기 순이익 1억이 남은 거죠. 당기 순이익 1억이 실현됐습니까? 네, 실현됐죠. 내가 빵을 팔아서 돈 1억을 번 거잖아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렇게 번 거를 실현된 이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이익을 당기 순손익 또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빵을 팔았는데 빵이 잘 안 팔려서 적자를 봤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1억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1억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1억 원의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한 거죠. 실현된 거죠. 우리 이것을 당기 순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이란 무엇이냐?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빵 기계를 갖고 있는데 빵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빵 공장에 설치된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원래는 3억짜리야. 기계가 원래는 3억짜리입니다. 내가 3억을 주고 기계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계의 가격이 올랐어. 자, 이제 와서 이 기계를 살려면 4억을 줘야지만 이 기계를 살 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가 이제는 4억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기계의 가치가 1억 원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억 원의 이익이 생긴 겁니까? 네, 1억 원 이익 보긴 본 거예요. 그죠? 보긴 본 겁니다. 또는요, 여러분,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 빵 공장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의 땅값이 올랐어. 내가 성수동에 빵 공장 갖고 있었는데 성수동 땅값이 오르면서 이 빵 공장이 깔고 있는 토지의 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원래는 토지가 10억 원이었어. 근데 이제는 이 토지가 땅값이 올라서 1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2억 오른 거는 요거는 이익 본 겁니까? 아, 요것도 이익 본 거죠. 이익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익이 실현됐습니까? 요거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실현되었다 이 말은 내 주머니에 들어왔냐 이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었어요. 자, 아파트를 자가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짜리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집값이 12억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럼 집값이 얼마나 올랐죠? 2억 올랐죠. 자, 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 좋겠다, 부럽다. 네가 살고 있는 집이 2억이나 올랐네. 너 2억 벌었구나. 그랬을 때 이 2억은요, 벌긴 번 겁니까? 네, 벌긴 번 거예요. 그죠? 벌긴 번 거지만 이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진 않았어요.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2 플러스 2억은 벌긴 번 겁니다. 벌었다. 벌긴 번 거 맞아요. 요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현된 건 아니에요. 실현된 건 아닙니다. 자, 실현되려면요, 이 집을 팔아야 돼요. 팔아서 정말로 12억 원에 팔아서 매도를 해서 2억 원의 이익이 손에 쥐어져야지만 그것이 실현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현되었다 안 되었다 이 말은 그래서 너 이 아파트 팔았어? 팔아야지만 실현된 이익인 거예요. 이거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죠. 집을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른 건 맞는데 실현된 이익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러한 이익을 평가이익이라고 해요. 평가이익. 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평가이익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평가이익은 실현된 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당기순손익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좋긴 좋은 일이야. 어쨌거나 기계값이 오르든 땅값이 오르든 어쨌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내 자산의 크기가 증가한 거 이거는 일단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은 이익이죠. 하지만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미실현 이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기 순손익은 실현된 이익을 얘기하고 또는 실현된 손익을 얘기하고 자, 이 뒤에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된 손익을 얘기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손익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낳는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이익이라고 표현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값이 오르거나 땅값이 오르거나 하는 것은 평가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평가이익은 내가 아직 이 기계를 판 것도 아니고 이 토지를 판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를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을 손에 쥐면 그때는 실현된 이익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평가 이익만 증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별도로 구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손익의 크기는 실현된 손익인 당기순 손익과 미실현된 손익인 기타 포괄 손익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뒤에 가서 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는요. 일단 이러한 구분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시되 자, 일단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요거는 일단 제껴 놓을게요. 아시겠죠? 요거는 재무회계 기본 강의 가서 공부를 할 거고 일단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업활동을 해서 1년 동안 빵을 열심히 팔아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그 빵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경우에는 우리 이럴 때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요. 수익이라는 용어와 이익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그냥 씁니다. 너 이번에 돈 얼마 벌었어? 너 이번에 수익이 얼마나 났어? 너 이번에 이익을 얼마나 벌었어? 라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수익과 이익이란 용어를 잘 구분하지 않는데 회계학에서는 수익과 이익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출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은요. 마진, 정말로 순수하게 남은 돈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빵을 팔았어. 빵을 팔았는데 얼마나 팔았냐면 빵을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만들어 파는데 비용이 7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이익은 진짜로 남은 돈, 남긴 돈은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회계학에서는 수익과 이익이라는 표현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익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진, 이익의 뜻이 아니에요. 수익과 이익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2만 원 어치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 수익이 발생하는데 17,000원어치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1년 동안 빵 팔아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순이익이 3,000원이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러한 3,000원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만약에 자, 수익은 2만 원이 나왔는데 이 빵을 만들어 팔기 위한 비용이 2만 5천 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5천 원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우리 이러한 5천 원의 순손실을 단기 순손실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플러스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면 단기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익이 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익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단기 순이익 3,000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림으로써 보여드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괄손익 계산서는 수익의 크기가 얼마고 비용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기록돼요. 그렇게 기록이 돼서 수익의 크기와 비용의 크기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단기 순이익이 기록될 수도 있고 단기 순손실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은 회사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빵을 팔아서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익 보겠습니다.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획득하거나 실현한 금액으로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용역수수료 등과 같은 것들을 수익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건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용역수수료라는 표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말은요, 용역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용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가 됩니다. 자, 역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용어와 용어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서비스라고 하면요, 할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할인 또는 무료라는 걸 의미하죠. 우리 일상에서 서비스라는 말은 무료라는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회계학에서는요, 서비스라는 뜻은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거는 용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인데 무형적인 생산물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주자의 악기 연주, 그리고 가수의 노래 공연, 의사의 진료 행위, 강사의 강의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무형적인 생산물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용역 또는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강의 서비스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학에선 서비스가 무료라는 뜻이 아니다. 무료로 해주는 사장님 이거 뭐 콜라 서비스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회계학에서는 무형적인 생산물을 서비스 또는 용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돈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빚을 탕감하는 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직접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현금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의 유입을 직접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수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수익이란 순자산의 증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순자산은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그래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산 또는 자본의 증가 또는 순자산이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은 순자산이 증가 또는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수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가장 크고 중요하겠죠.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과 받은 대가를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자, 임대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인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을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는 수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임차료는요. 비용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자 수익은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려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냅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비용의 개념으로서 이자 비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자를 내는 쪽은 이자 비용이지만 이자를 받는 쪽은 이자 수익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매출액, 임대료,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익의 항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품의 원가, 판매 수수료, 광고 선전비, 운반비 이런 것들이 비용을 이루게 됩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면 항상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자본 또는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의 자본 또는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대표적인 비용 항목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자, 내가 빵을 만들어 팔 때 자, 우리 광안리에 부산 광안리에 요새 좀 유명한 빵이 있는데 그게 무슈뱅상일 건가? 이름이 무슈뱅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어라서 철자는 잘 모르겠고 한글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통이라는 빵이 있어요. 바통. 이름이 바통이야. 근데 이거는 하도 인기가 좋아서 빵을 사러 가면은 못 사고 오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웨이팅이 한 30분씩은 있어. 항상 줄이 있기 때문에 빵을 사러 가면 한 30분씩 웨이팅하는 건 기본인데 이 바통은 1인당 5개로 이 수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5개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바통이 되게 유명한 빵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늘고 길어요. 가늘고 긴데 좀 딱딱해요. 딱딱한데 여기에 견과류가 박혀 있습니다. 뭐 아마 여러 가지 뭐 땅콩, 호두, 땅콩 아니고 호두라든가 뭐 헤이즐넛 뭐 그런 여러 가지 견과류들이 박혀 있어서 좀 딱딱한데 씹다 보면은 이게 고소한 맛이 은은하게 오래 나는 그런 빵인데 하여튼 이게 인기가 좋아요. 저도 먹어보니까 좀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크림 같은 게 엄청 발라진 빵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왜인지 점점 이제 크림이 발라진 빵보다 기름진 빵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담백한 빵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자, 이런 빵이 있는데 이게 하나에 4,500원인가 5,000원인가 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에 5,000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빵을 한 개 팔면은 이 빵 가게 주인은요 5,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빵을 만들 때 매출 원가가 발생하겠죠. 이 빵 만들려면 밀가루도 쓸 거고 견과류도 쓸 거고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원가가 3,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5,000원짜리 빵을 파는데 이 빵의 원가가 3,500원이라면 바로 이 3,5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출 원가. 그래서 5,000원에서 3,500원을 빼면 1,500원이 남게 되는데 이 1,500원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너 빵 한 개 팔 때마다 얼마씩 벌어? 1,500원씩 벌어. 이 1,500원 바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런 게 매출 원가다. 매출된 상품이나 용역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급여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급여라고 해요. 우리가 월급, 봉급, 샐러리 이런 말 쓰지 않고 연봉 이렇게 쓰지 않고 급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용어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월급, 연봉,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냥 급여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말 그대로 광고비고요.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디를 빌려 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 비용을 내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사용함에 따라 점차 가치가 상각되어서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치 감소분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빵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하나 1억짜리예요. 자, 1억짜리 기계를 사서 빵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계는 10년
1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칩시다. 자, 10년 동안 이 빵 기계로서 빵을 생산하고 나면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기계 더 이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다. 원래 1억짜리 기계인데 이 1억짜리 기계로 10년 동안 빵 만들면 10년 뒤에는 더 이상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10년 동안 이 빵 기계의 가격이 1억 원어치 감소하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줘야 돼요. 자, 이때 비용 1억 발생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죠?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매년 1천만 원씩, 매년 1천만 원씩 10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10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비용들을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뒤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 이미 말씀드렸죠. 돈을 빌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서로 정반대니까 양자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수익 항목은 어떤 게 있고 비용 항목은 어떤 게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우리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남는다고 했고 반대로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재무상태표와 지금 공부한 포괄손익계산서가 양자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재무제표를 연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의 보충 특강을 마련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예요. 자,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어떠한 기업을 내가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다 보면 경기가 좋을 때 또는 장사가 잘 될 땐 돈을 잘 벌다가 좀 안 좋을 때도 있다가 또 돈을 잘 벌다가 또 안 좋을 때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기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경영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데 나 장사를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영 성과를 측정해야 됩니다. 자,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야 돼요. 자, 왜 경영 성과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너 지금 이 순간 돈 얼마 벌었어? 너 지금 이 순간 돈 얼마 썼어? 라고 측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 사이 기간 동안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고 얼마의 비용이 발생해서 얼마의 이익이나 손실, 즉 손익이 발생했어 라고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시간적 간격대로 측정을 해야지만 저번 기의 경영 성과와 이번 기의 경영 성과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3개월치의 경영 성과하고 이번에는 1년치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쪽이 얘보다 한 4배 정도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시간적 간격으로 일정하게 경영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궁금해갖고 갑자기 뭐 2주일치를 구해보자, 3개월치를 구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잘라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적 간격으로 경영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 단위로 측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X 1년도에 1월 1일 날에서부터 1년 동안 영업을 하게 되면은 1년의 영업이 끝나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X 1년도 12월 31일 영업 끝난 시점이겠죠. 그죠? 31일까지 낮까지 영업을 한 다음에 이제 영업 종료하고 가게문 셔터 내리면 그죠? 12월 31일 날 영업이 끝난 날 밤이 딱 1년 동안 꽉 채워서 영업을 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거를 X1년도 12월 31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날짜에서부터 요 날짜까지가 1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고 요 시간적 간격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경영 성과를 달성했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회사에 금고가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회사에 금고가. 자, 회사에 금고가 1월 1일 날 돈이 2억이 들어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자, 1월 1일 날 아침 9시에 영업 시작하면서 새롭게 영업 시작하면서 자, 이제 금고 열어보니까 금고에 돈이 2억이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1년 동안 빵을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31일 날 영업 딱 종료하고 금고를 열어보니까 금고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냐면 3억 원이 돈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3억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돈을 얼마나 벌었음을 알 수가 있다? 1억 원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영업 시작할 때 돈이 2억이 있었는데 12월 31일 날 1년 지났을 때 영업 끝나고서 금고 열어보니까 금고에 3억이 있더라. 돈이 1억이 늘었더라. 라고 한다면 아, 너 1년 동안 돈을 1억을 벌었구나. 라고 측정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수익과 비용의 차익으로 이익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을 경영성과를 측정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경영성과를 측정해야지만 자, 경영자의 보수를 얼마나 줄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종업원들에게 임금 인상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얼마나 나눠줄 수 있을지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성과를 측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용도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포괄손익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해에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요 사이 1년 기간에 대해서 포괄손익 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자, 이때의 기업의 재무 상태가 있을 거예요. 1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재무 상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영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가 있을 건데 우리 얘를 기초 시점이라고 하고 얘를 기말 시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X1년도의 1월 1일자 재무 상태는 사실 그 바로 전날 밤 영업이 끝났겠죠. 그 바로 전날 밤 X0년도에 12월 31일자에 영업이 끝났을 때의 재무 상태가 있겠죠. 그죠? 요 재무 상태가 금고에 2억이 있었으니까 그 전년도 12월 31일 날 금고에 돈이 2억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와봐서 새롭게 영업 시작하면서 1월 1일 날 새롭게 영업 시작하면서 금고 열어보면 당연히 전날 밤에 있었던 2억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한데 그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금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전날 영업을 끝마치고 금고에 2억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금고 잠그고서 퇴근한 다음에 다음날 X1년도 1월 1일 날 출근해서 금고 열어보면 새롭게 영업 시작하면서 금고 열어보면 당연히 전날 밤 있었던 2억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와 요거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시점의 재무 상태가 있고 연말 12월 31일자의 재무 상태가 있는데 요 재무 상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B에서 A를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손익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손익의 크기. 손익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익이 났으면 B가 A보다 더 커져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그때는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이익이 났다 이 얘기죠. 반대로 자 B가 더 작은 경우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 말은 요 1년 기간 동안에 손실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부채의 크기가 얼마만큼 있고 자본의 크기가 얼마만큼 있고를 나타내는 것을 재무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마다 측정한다? 바로 매년도 말
매년도 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이 얘기예요. 재무상태표는 매년 말 시점 12월 31일 날 영업 끝나고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원칙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12월 31일 날을 전제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공부를 해요. 아시겠죠? 그게 압도적인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보고기간 말이라고 해요. 보고기간 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매년도의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짜에 영업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 경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각 시점마다 이 상태, 요 시점에서의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지 찰칵 찍은 것이 바로 요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표이고 1년 동안 영업을 했었을 때 이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포괄손익 계산서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지 하고 사진을 또 찰칵 찍는 것이 또 요 기말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표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1년을 주기로 해서 측정되고 작성된다라는 거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우리 기초 시점의 재무 상태가 있고 기말 시점의 재무 상태가 있는데 요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의 재무 상태의 변동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한다? 바로 요 사이 기간 동안의 영업 성과, 영업 결과, 영업 성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만약 요 기간 동안에 자, 이익이 플러스 1억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 시점의 자본의 크기보다 기말 시점의 자본의 크기가 1억 원어치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요 기간 동안에 1억을 벌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카페를 운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연초에 돈이 자기 예금에 2억밖에 없었대요. 자, 돈이 2억 있었대요. 근데 1년 동안 커피를 팔더니 1년 뒤에는 그 사람 돈이 3억으로 늘어나 있더래요. 3억으로 늘어나 있더래.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1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서 돈 1억을 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돈 1억을 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시점에 이 사람의 자본의 크기는 2억이었는데 1년 동안 영업을 하니까 그 결과 기말 시점에 이 사람의 자본의 크기는 3억이 된 거예요. 근데 왜 2억에서 3억으로 증가한 거죠? 바로 카페가 잘 돼서 돈을 벌어서 돈 1억을 1년 동안 벌었기 때문에 이 번 돈 1억이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들어가서 자본의 크기가 3억이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초 시점의 재무 상태와 기말 시점의 재무 상태는 무엇을 연결고리로 해서 연결된다? 바로 요 사이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요 사이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의해서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의 재무 상태가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는 또 장사가 더 안 됐어. 이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한 5천을 손해봤어. 자, 5천을 손해봤어 라고 한다면 요 시점 X 2년도의 12월 31일 날 요 시점에서의 자본의 크기는 2억 5천으로 5천이 다시 줄어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2억이 3억이 2억 5천으로 이렇게 변동하는데 자, 이때는 플러스 1억이라는 경영 성과가 있었고 이때는 마이너스 0.5억이라는 경영 성과가 있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각 시점의 재무 상태는 그 시점 사이에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와 포괄손익 계산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이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창업 당시에 부채가 1억이고 자본이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총 3억 원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영업을 했습니다. 자, 1년간 영업을 했겠죠? 1년간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장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수익이 5억이 났고 비용이 3억이 나서 이익이 2억 원이 났습니다. 장사 잘했죠. 이런 사업이면 할만하죠. 1년에 2억 벌면 할만한 사업이죠. 자, 1년 동안 장사해 보니까 2억 벌었어요. 근데 이 2억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이 2억 누구 거예요? 요 2억은요. 채권자 겁니까? 아니면 주주 겁니까? 자, 채권자가 이 2억, 너 돈 벌었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네가 번 돈 2억은 내 거야 하고 채권자가 가져갑니까? 아니죠. 자, 장사가 잘 돼서 돈 벌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선생님, 근데 채권자도요, 이자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당연히 낸 거죠. 이자는 이미 낸 겁니다. 이런 이자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여기 비용에 포함된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렸다? 은행 대출 이자 다 이자 낸 겁니다. 비용에 포함된 거예요. 자, 너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자 줬잖아. 넌 이미 이자 받아갔잖아. 그럼 넌 상관없잖아. 남은 건 다 내 거야. 라고 해서 요 이익은 누구 거다? 주주 거예요. 주주 거. 주주 거기 때문에 요 순이익 2억 원이, 당기 순이익 2억 원이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자본의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본과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회계학에서는 자본과 자본금이 다른 용어예요. 다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 양자의 차이점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 잉여금. 그래서 주주가 출자한 돈, 자본금도 자본을 이루지만 영업을 잘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이 남은 돈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2억 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날수록 이익 잉여금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 자본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면, 이익이 많이 나면 점차 이 이익 잉여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자본의 크기도 점차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무럭무럭 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이 2억 원은 어디로 들어간다? 주주거니까 자본의 한 항목인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자본이 원래 2억 원이었어. 자, 원래 그냥 2억 원이었다고 치고, 그런데 1년 동안 장사해서 당기 순이익이 2억 원이 남았다. 그럼 이 당기 순이익은 자본 안에 있는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쏙 들어갑니다. 주주 이건 네 거야 라고 해서 쏙 들어와요. 그럼 이제 기초의 자본은 2억 원이었지만 기말의 자본은 크기가 4억 원이 되죠.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기말의 자본의 크기에서 기초의 자본의 크기를 빼면 양자의 차이기보다 바로 당기 순이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기 순이익, 당기 순손익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당기 순손익, 이렇게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단 그 포괄 손익은 제외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타 포괄 손익은 제외했고 일단 당기 손익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산식은 우리 교과서 15페이지 가운데 파란색 박스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표입니다. 이제 개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1년 기간 동안에 영업 성과에 의해서, 경영 성과에 의해서 끊임없이 누적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맨 앞에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해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앞에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 이익은 누구 거다? 주주 거기 때문에 사실 자, 이제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의 크기가 원래 있었던 자본의 크기에다가 추가로 생긴 이익의 크기를 합친 것만큼 자본의 크기가 커집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이익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구분했습니다. 수익은 파란색, 비용은 주황색으로 색깔을 구분했어요. 자, 요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꼴
꼴보기 싫어. 여러분 우리 수학 공부했잖아요. 요 마이너스 비용을 등호 너머로 넘겨주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뀝니까? 네, 바뀌죠. 우리 그래서 요 마이너스 비용이 마이너스가 꼴보기 싫으니까 요 비용만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면요, 비용 넘어가면서 플러스 비용으로 바뀝니다. 자산은 원래 있었고요. 원래 있었고 플러스 비용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은 자산 플러스 비용 됩니다. 그럼 이쪽은요. 자, 부채 원래 있었고 자본 원래 있었고 수익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새로운 등식이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바로 회계 등식이라고 해. 근데 이 등식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발음 주의하시고요. 등신이 아니고 등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회계 등식이에요. 등식. 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등식이 나오는데 어떤 등식이다?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과 일치한다 라는 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등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모르면,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하 내용 나갈 수 없어요. 그죠? 당장 책 접고 다른 시험 공부하셔야 됩니다. 숫자와 회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순수 문과, 법무사, 노무사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회계랑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시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근데 이해하시면 이하 회계학 공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수학과 가까울수록 돈을 잘 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멀어질수록 돈을 잘 벌 확률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 회계라든가 경제라든가 우리 2차 실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리적인 계산 능력을 요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그렇지 않은 수리적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을 더 잘 벌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또 수학을 잘할수록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에 좋은 과를 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걸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도 더 크게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점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등식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자, 이 회계 등식이 어떻게 도출된 건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해했다라고 치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를 세웠는데 맨 처음에 자본 32,000원에 부채 5,000 이렇게 해서 자산 37,000원으로 회사를 세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시점이겠죠. 자, 그래서 1년 동안 장사를 해보니까 2만 원의 수익이 났고 비용은 17,000원 발생해서 3,000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재무상태표 기초는요. X 1년도에 1월 1일 시점일 것이고 이 포괄손익 계산서는 X 1년도에 1월 1일 시점에서부터 X 1년도에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이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1년 동안 장사해 보니까 수익과 비용의 크기가 이러이러해서 3,000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단기 순이익은 누구 거예요? 저거는 주주 거야. 그죠? 저거는 주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말 시점, 기말이 언제죠? X 1년도에 12월 31일 날 시점에 재무 상태표를 다시 한번 작성하고자 하는데 자, 이때의 재무 상태는 이때의 재무 상태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왜? 영업을 했으니까 영업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영 성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과예요? 3,000원의 단기 순이익이 남았잖아요. 이익 남았어. 장사 잘했네. 3,000원 돈 벌었네. 그럼 이 3,000원 번 건 누구 거라고요? 채권자 거예요? 주주 거예요? 주주 거라고 했죠? 채권자에 대한 이자는 이미 냈습니다. 이미 다 낸 거예요. 이 비용 안에 이자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돈 남은 거 단기 순이익 3,000원 주주 겁니다. 주주 거기 때문에 자본의 한 항목 아까 말씀드린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이익 잉여금 아까서 말씀드렸죠. 자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해하시죠? 요 이익 잉여금은 자본의 한 항목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자본의 크기가 기초에 얼마였죠? 32,000. 기말에 얼마죠? 37,000. 죄송해요. 35,000이죠. 그러면 자본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본의 크기가 35,000으로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재무 상태 이렇게 놔두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 플러스 부채이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자산이 자본 플러스 부채와 일치해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왜? 자본은 3만 5천이고 부채는 5천이기 때문에 양자를 합치면 4만이 나오거든요. 4만이 나오는데 자산이 여전히 3만 7천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자산은 얼마로 수정돼야 돼요? 자산은 4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1월 1일 날 기업의 재무 상태가 원래 이랬었는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영업을 해보니까 그 영업 활동에 따른 경영 성과로서 3천원의 단기 순이익 발생했고 이 3천원의 단기 순이익은 자본의 한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자본의 크기가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3천원어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양자를 합치면 4만 원이 나와서 우리 기말 자산의 크기는 4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초 자산은 3만 7천 원이지만 기말 자산은 4만 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시점의 재무 상태가 1년 동안의 포괄손익 계산서에 의해서 어떻게 기말 재무 상태표로 연결되는지까지 이제 원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 상태에서 기초 재무 상태표를 지워 줍시다. 이제 얘는 필요가 없고, 자, 이제 기말 재무 상태표만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딱 한 가운데 이렇게 한번 맞춰 봅시다. 가운데로 위치만 이렇게 맞춘 거예요. 가운데로 위치 맞췄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의 이 이익잉여금 3천은 어디서 온 거죠? 바로 여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3천에서 온 거죠. 얘가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는 3천원, 3천원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나요? 그럼요. 일치할 수밖에 없죠. 왜? 얘가 여기로 들어간 거니까 여기 3천원이 여기 3천원 들어간 거니까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기서 표에서 이름은 뺍시다. 자, 이제 이름 빼요. 이름 빼고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어차피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 거니까 양자 모두 똑같이 이렇게 한번 빼봅시다. 양자 똑같이 빼봐요. 뺐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익숙한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테트리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테트리스가 떠오르더라고. 자, 테트리스적인 걸로 보면은 요 둘을 이렇게 합치면 아구가 딱 맞지 않을까요? 딱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왜 딱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3천원인데 여기도 3천원이었거든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가 3천원인데 여기도 3천원이거든요.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딱 합치면 이렇게 딱 아구가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 상태에서 그림을 보니까 이 왼쪽 사각형의 크기, 즉 길이하고 이 오른쪽 사각형, 이 사각형 3개를 쌓은 요 오른쪽 사각형 3개를 쌓은 요 크기 또는 길이하고 완벽하게 일치할까요? 네, 완벽하게 일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플러스 비용 4만 원 더하기 17,000원 한 것은 부채, 자본, 수익을 다 합친 것과 일치할까요? 네, 일치하겠죠. 우리 그래서 자산 플러스 비용 합친 게 얼마예요? 5만 7천원이고요. 이쪽은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역시 똑같이 5만 7천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계 등식이 그림으로서 증명되었다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죠?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표와 포괄 손익 계산서는 서로 연결된다, 안 된다? 연결된다. 그죠? 연결된다. 자, 양자는 연결되는데 무엇을 연결고리로 해서 연결된다? 바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이 당기 순이익. 자,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는 요 3천원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고 똑같은 이 3천원을 재무 상태표에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르는 명칭, 부르는 이름은 조금 달라지지만 똑같이 3천원이죠. 얘가 된 거잖아요. 자, 제가 한국에서는 윤철신으로 활동하는데 자, 만약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갔어. 그럼 미국에 유학 가서는 윤철신 부르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영어 이름을 제임스라고 불러.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윤철신, 미국에서는 제임스. 하지만 같은 사람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바로 이 당기순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 둘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 두 가지 재무제표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회계 등식이 어떻게 도출된 건지 그 원리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이익 잉여금 또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 변수로 해서 이 둘을 연결시킨다는 거 요거 개념을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제1장의 내용을 아주 훌륭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현금 흐름표가 나오는데 현금 흐름표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 기업이요. 현금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데 자, 현금이 들어오면 언제 현금이 왜 들어왔다 기록하고 현금이 나가면 현금이 언제 왜 나갔다 기록 하는 것을 현금 흐름표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금의 흐름과 기업의 경영 성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선수금 예에서도 본 것처럼 자, 돈 1,000원이 먼저 들어왔어요. 돈 1,000만 원, 돈 1,000만 원이 먼저 들어왔는데 현금은 들어왔죠. 현금은 들어왔지만 이 1,000만 원 아직 내 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선수금이라고 했죠. 부채라고 했어요. 따라서 현금은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흐름과 기업의 경영 성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금 흐름표도 별도로 작성한다는 거, 그 정도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현금 흐름은요,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거고,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해서 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텐데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제 1장의 교과서 본문은 끝났고 우리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요. 다음은 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재무 정보를 전달한다. 회계 맞지요? 2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 반영하기 위해서 동일한 업종의 회사라고 해도 각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게 아니라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과 4번은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 나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는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만 제조원가 명세서는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와 있지 않았죠. 자, 한번 보시면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상품을 판매하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판매 대금은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매출 채권은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자산 항목이 맞습니다. 자, 거래처에 물건을 주문하고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얘를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용어를 좀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회계학을 공부할 때 좀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알기는 아는데 잘 말이 안 나와. 우리 이런 거를 개정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개정 과목 공부할 건데 우리 이런 것들을 개정 과목이라고 해요. 자, 우리 회계학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명칭을 개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 회계학 공부하실 때는 이 개정 과목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회계원리 공부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개정 과목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 여러 가지 개정 과목에 익숙해져야지만 중급회계, 즉 재무회계 기본 강의 들어가서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쌓아둔 재고 상품은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 항목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산 항목이고요. 자, 판매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상품의 판매 대금 수령 예상액인데 자, 여기 4번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자, 구두로 계약만 했고 아직 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직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거래가 아직 발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4번 보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는 아직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중 두 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인데 상품의 구입자로부터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라고 했죠? 선수금은 부채가 맞습니다. 다음에 2번 회사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차입한 금액, 요거 차입금이죠? 차입금은 빌린 돈이니까 역시 부채 계정 맞고요. 자, 외상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맞지요. 역시 부채입니다. 회사에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 요거는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당연히 내 거죠. 요거는 자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대여금이라고 처리하는데 이걸 대여금,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대여금은 자산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미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자, 다음으로 5번 보시면요. 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회사의 자산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부채의 크기를 구해서 차감해 줘야 됩니다. 자, 자산 뭐가 있냐면 재고자산, 건물,
대여금도 자산이죠. 빌려준 돈이니까 요 세 가지가 자산이에요. 요걸 합치면 18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부채는요. 매입 채무, 내가 상품 구입하고서 외상으로 아직 안 준 돈이니까 요거는 부채죠. 그럼 부채가 70이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110만 원 나오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의 크기는 잔여적으로 구해진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민주는 이러이러한데 빈칸을 채워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기초 자산, 부채, 자본 나와 있는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크기는 8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말 자산 부채 자본 나와 있고요.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순이익이 300이 남았기 때문에 총수익이 700이라서 총비용은 당연히 400이라는 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해주면 걔가 기말 자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 자본이 9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기말 부채의 크기는 3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본 거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자본 거래가 뭔지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자본 파트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저 문장은 넘어가시고 무시하시고 요 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800, 300, 900, 300이기 때문에 정답 이렇게 해서 2번인가요? 2번. 오케이. 2번 정답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의 이름을 개정 과목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재무상태표가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랬을 때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매출 채권은 자산입니다. 요건 아실 거고 다음에 자, 요걸 일단 넘어가고 미수수익 볼게요. 미수수익은 내가 수익이 났는데 아직 내가 받지 못한 수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기죠? 이자 수익이 생겨요. 이자 수익이 생기는데 그 이자 수익을 내가 아직 받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네, 있죠. 우리 이것을 미수수익이라고 해.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시면요.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X1년도 12월 31일 날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돈을 6개월 전에 돈을 빌려줬어요. 자, 6개월 전에 돈을 빌려줬고 기간은 1년 기간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요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에 이미 6개월은 지났고 6개월은 남아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이 1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 이자가 얼마죠? 1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은 언제 받겠죠? 이자 수익은? 이자는 이때 12만 원 이자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 시점에서는 그럼 나는 이자 수익이 없냐고요? 아니죠. 있죠. 이자 수익은 발생했죠. 근데 6개월치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지만 내가 아직 받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내가 발생했지만 아직 못 받은 이자 수익이 얼마죠? 1년치 이자의 절반이니까 6만 원. 요 시점에서는 6만 원의 이자 수익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받지를 못한 거죠. 우리 이러한 6만 원에 발생한 수익이지만 내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미수 수익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 6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수 수익은 이름은 수익자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쟤는 자산 계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진도가 빨랐어. 이거 너무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미수수익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너무 문제가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풀어는 드린 겁니다. 요거는 자산 계정이다. 미수수익은 수익이 발생했는데 내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만 합시다. 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선수 수익입니다. 자, 선수 수익은요. 자, 내가 돈을 먼저 받은 걸 얘기해요. 내가 보험회사예요. 내가 보험회사인데 자, 1년치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야. 1년치 보험료가 12만 원인데 고객이 이때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보험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6만 원의 수익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요 뒤에 6개월치에 대한 보험 서비스는 아직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제공하지 않았는데 돈 12만 원이 이때 들어왔거든요. 그죠? 12만 원, 1년치 보험료가 이때 들어왔어. 그러면은 요 12월 31일자를 기준에 썼을 때 내가 6개월 동안의 보험 서비스 제공했으니까 이 12만 원 중에서 6만 원은 요건 나의 수익이에요. 요건 나의 수익이 맞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보험 서비스 제공했잖아요. 근데 이 남아있는 6만 원은 내년도 6개월에 대한 보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은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나의 수익인데 이걸 내가 미리 받은 거죠. 우리 이거를 선수 수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선수 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인데 요거는 부채예요. 요건 선수 수익입니다. 요거는 돈을 내가 미리 받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자, 미수 수익과 선수 수익 이름이 헷갈리죠? 하지만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이고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이라는 거 요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2번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은 포괄 손익 계산서의 계정입니다. 얘는 포괄 손익 계산서의 계정이에요. 자, 이자 수익은 말 그대로 수익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포괄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문제가 조금 진도가 빨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일단은 이자 수익이 뭔지, 미수 수익이 뭔지, 선수 수익이 뭔지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저 내용들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8번 비용 계정이 아닌 것 나와 있는데 자, 임대료는 수익이라고 했죠.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자, 임차료가 비용이지 임대료는 수익이라고 했어요. 임대인이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임대료 수익이라고 했죠. 자, 임대료는 수익 항목이다. 자, 이거의 반대가 뭐다? 임차료다. 임차료는 임차인이 내는 돈으로서 요거는 비용 항목입니다. 양적 혼동하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8번은 그 이하 지문들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자, 9번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의 자료가 아래와 같다. 이익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남는 것이 이익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익을 구하려면 먼저 수익을 구하셔야 돼요. 자, 현금 매출액 수익이죠. 다음에 외상 매출액 수익입니다. 요거 합치면 3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자, 비용은요. 요거 비용이죠. 임차료 비용이죠. 다 합치면요. 150, 180이니까 이게 180 나와서 이익은 120의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것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회계원리의 첫 번째 제1장 공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회계학 정복해 있고 어느새 1차 합격해서 어느새 본격적으로 2차 공부 시작하시게 되고 어느새 합격하고 어느새 평가사가 되어 있고 어느새 주주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실 거예요. 저도 어느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사가 된 지만 벌써 15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수험생일 때가 아직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합격한 지가 15년이 지났어. 이런 식으로 시간은 다 흘러갑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1장 마무리하겠습니다.